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LA 카운티가 이번 주 토요일 밤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그러나 거리두기와 실내 인원 제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7일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는 7.1명입니다. 전국 35개 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주일 새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공중보건서비스단은 백신과 관련한 허위 정보가 공중보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임산부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비자 사기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한인 여성에게 3년의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랜섬웨어를 비롯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자 행정부가 랜섬웨어 공격 관련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이민의 영주권 최종 승인 일자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찾아 한미일 연쇄 협의를 합니다.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정책 공모 등을 놓고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직을 내려놓은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인 36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 최저기온 66도가량 되겠고 내일도 오전에는 곳에 따라 구름 끼는 곳이 많다가 점점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1도가량 되겠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LA 카운티가 이번 주 토요일 밤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UC 계열 대학은 올 가을 학기 시작 전에 전교생과 교직원들에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첫 소식 이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신규 코로나 환자와 입원율이 다시 늘어나자 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는 토요일인 17일 밤부터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카운티 보건당국의 먼투 데이비스 박사는 코로나 감염자가 최근 급증하자 방역 지침을 수정해 오는 토요일인 17일 밤 11시 59분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카운티 주민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함으로써 바이러스의 감염과 전파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이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고 전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와 입원 환자가 급증한 것은 기존의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원인인 것으로 지목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수주일간 LA 카운티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카운티 주민들의 델타 변이 감염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카운티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들에게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들의 감염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UC 계열 대학이 올 가을학기 시작 전에 전교생과 교직원들에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아직까지 정부의 전면 사용 허가는 받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근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UC 측이 가을학기 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백신 접종에서 예외를 허용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지 않다면 백신 미접종자들은 올 가을학기 대면 수업이나 학교 이벤트, 기숙사와 기타 학교 시설 이용이 금지됩니다. 교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지침은 계속 유지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하루 1,537명의 신규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며 이는 지난 3월 초 이후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7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서면서 7일간 평균 신규 감염 사례는 인구 10만 명당 7.1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진율도 매일 증가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0.5%포인트가 오른 3.75%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452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96명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최근 신규 감염자가 이렇게 급증한 것은 영국발 델타 변이가 주된 이유지만 델타 변이 감염자의 대다수는 백신 미접종자라면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좀처럼 늘지 않는 백신 접종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연방정부가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백신 관련 허위 정보 차단에 전방위적으로 나섰습니다. 보건 총책임자가 경고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까지 미국의 성인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67.9%. 열흘 동안 접종률이 1%도 늘지 않고 있는데 SNS를 중심으로 퍼지는 백신 관련 허위 정보가 큰 원인이라고 미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효과가 없다거나 치명적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미국 보건 총책임자가 직접 경고문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허위 정보를 혼란과 불신을 조작해 건강을 해치고 공공보건을 위한 노력을 약화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While it often appears innocuous on social media apps, on retail sites, or search engines, the truth is that misinformation takes away our freedom to make informed decisions about our health and the health of our loved ones. 미국 국립보건원장도 허위 정보 전파는 그저 틀릴 수 있는 의견을 표현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일갈했습니다. If you were on the fence about whether vaccination was going to help you, listen to those numbers. Unvaccinated people going into hospital and dying, vaccinated people essentially not. 미국에선 지난달 하순 11,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던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자 수가 다시 26,000명대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 50개 주 가운데 35개 주에서 한 주 새 감염자가 50% 이상 늘어났다고 미국 CNN은 보도했습니다. 백신 신뢰도가 낮은 지역에서 코로나19 전파율이 높은 만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허위 정보 차단이 필수다. 미국이 전방위적 허위 정보 대응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중국의 코로나19 기원 조사를 위해 더 투명한 대응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오늘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숨진 수백만 명에게 빚을 졌다면서 중국이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과 만난 이엔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 역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중국의 코로나 기원 조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2단계 조사와 관련해서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이 곧 194개 회원국에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오늘 임산부와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가주 상하양원이 자격 요건이 되는 젊은 층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정부가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15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상하양원의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은 나이가 들어 포스터케어를 나와 독립해야 하는 젊은이들과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액의 현금을 생활비 보조로 제공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포스터 케어를 나와 재정적으로 독립하기까지 정부가 브리지 역할을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총 예산은 3,500만 달러입니다. 기본소득제 프로그램은 시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가 운영하게 되며 로컬 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가주 사회보장국에 신청해 펀딩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혜자들에게 월 얼마만큼의 액수가 지원될지는 로컬 정부가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을 수혜자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가주 내에서도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정부나 카운티가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LA시의 경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월 $1,000에서 $2,000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최근 내놨습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도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실시 중인데 수혜자들은 데비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 $140만 이 프로그램에 지출됐습니다. 중가주의 스타튼에서도 기본소득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비자 사기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한인 여성에게 보호관찰형이 선고됐습니다. 연방법원 존 월터 판사는 다이아몬드바에 살고 있는 올해 63살 한인 김영신 씨에게 3년의 보호관찰과 함께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공범인 이원극 씨와 함께 유령 회사를 설립한 뒤 해당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비자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20여 건의 비자를 발급받아온 혐의로 2019년에 기소됐으며 이후 2건의 비자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오던 공범 이원극 씨는 현재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연방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형 권총을 갖고 있던 남성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6700블락 헐리우드 블루워드에서 총기를 든 남성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후 남성과 경찰 간의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총격을 입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총격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모형 권총이 발견됐다며 주변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 MTA 이사이면서 부동산 에이전트인 멜 윌슨이 내년에 LA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오늘 파코이만 쇼핑센터에서 출사표를 던진 윌슨 후보는 탐 브래들리 시장 이후 LA의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되겠다며 모두가 공존하는 LA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밝혔습니다. 윌슨 후보가 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내년에 치러질 LA시장 선거의 후보는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과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 등 모두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3년간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를 이끌어온 패트리샤 샌도발 국장이 올해 말 은퇴를 합니다. 샌도발 서장은 어제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와 함께 한인타운 등 관할 지역 치안 협력을 위한 회의에서 오는 12월 2일 공식 은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1988년 경찰에 투신한 샌도발 서장은 웨스트 LA와 헐리우드 경찰서 등을 거쳐서 램파트 경찰서에서 서전트로 근무를 했고 2015년 캡틴으로 승진해 윌셔 경찰서 순찰을 총괄했습니다. 이후 본부 공보실장을 거쳐서 2018년 11월부터 올림픽 경찰서의 두 번째 여성 서장으로 부임해서 한인 사회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5시 16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심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한 구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익스포지션 블루버드 구간부터 1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만나는 구간까지 꽉 막혀 있는 모습입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띄고 있는데요.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팩 로드, 118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은 토펜가 캐년 블루버드에, 그리고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은 산타 애니타 애비뉴 출구에 인명피해 없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오늘 발표한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 2, 3순위의 영주권 최종 승인 일자는 이번 달에도 오픈되면서 12개월째 오픈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민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1순위의 영주권 최종 승인일은 2014년 11월 22일로 전달과 비교해서 일주일 빨라졌습니다.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인 EA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지만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인 EB는 2015년 9월 15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형제자매인 4순위의 영주권 최종 승인일은 전달과 같은 2008년 11월 8일과 2007년 2월 8일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헌재가 국적 자동 상실 제도 폐지로 미 공군 입대를 포기해야 했던 선천적 복수국적 여성인 이민 2세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시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로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번 헌법소원을 이끈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헌재는 한인 2세인 23살 엘리아나 민지 리 씨가 한국 국적법 조항에 대해 제기했던 헌법소원을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최근에 각하했습니다. 이 씨는 현행 한국 국적법 조항 탓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자신의 미 공군 입대가 부당하게 좌절돼 헌법상 보장된 국적 이탈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지난달에 제기했었습니다. 전 변호사는 헌재가 절차상의 이유로 본인 판단을 거부한 만큼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다른 피해 사례를 수집해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뉴욕의 아시안계 주민들이 아직 폭력범죄에 대한 공포 속에 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 아시안계 대상 증오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증오범죄 방지법이 제정됐지만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하는 증오범죄 급증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경찰은 올 들어 지난달 27일까지 신고된 뉴욕의 아시안계 대상 증오범죄가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건과 비교해서 400%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오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단독 회담을 시작하기 전 메르켈 총리와 나란히 앉아 메르켈 총리는 백악관 집무실에 여러 번 와본 개인적 친구이자 미국의 대단한 친구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 메르켈 총리가 아주 책임감 있게 양국의 우정을 지속해왔다며 미국과 독일의 협력이 강력하고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도 미국과의 우정에 얼마나 큰 가치를 두는지 말하고 싶다면서 오늘 회담을 통해 관계 심화를 매우 고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핫라인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상하는 긴급 핫라인은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레드폰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방안은 아직 초기 구상 단계로 중국에 정식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양국의 충돌 위험을 줄이는 신속한 소통 수단을 원하고 있다고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미중 핫라인에 대한 구상은 최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진전화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견제와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동북아 외교가 실무선에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미 국무부 2인자인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전격 방한하는데 남북 그리고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놓고 협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이 현지 시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한국과 일본, 몽골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먼저 도쿄를 찾아 3년 9개월 만에 재개되는 한미일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북 정책과 함께 대중국 견제를 둘러싼 한미일 3국의 조율 방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후 한국을 방문해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가질 예정입니다. 한 달여 만에 재개되는 한미 외교차관 협의 자리에는 기후변화와 유행병 완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게 미 국무부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미는 물론 남북 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상황 점검은 물론 재개 여건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 현안을 맡고 있는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워싱턴 DC 방문과 미국의 핵전력을 총괄하는 찰스 리처드 전략사령관의 방한 등 한미 안보당국 행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일단 한미 양측이 다음 달로 다가온 연합훈련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동맹과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We're going to continue to remain committed to readiness and appropriate capabilities on the peninsula because we have such a serious commitment to our ROK allies. 미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일각의 예상과 달리 중국 방문 일정은 발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서 인도주의적 형태로 쿠바 국민을 도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쿠바의 반정부 시위와 이에 대한 대응에 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방식으로 쿠바를 도울 방법과 쿠바 국민의 목소리를 지원할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쿠바로의 송금을 허용하는 문제도 논의 중이라며 다만 송금이나 어떤 자금 지원도 쿠바 지도자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 랜섬웨어 공격 관련 제보자에게 최대 $1,000만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외국 정부의 지시나 통제에 따라 행동하면서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를 겨냥해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신원이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악의적 활동에는 랜섬웨어 공격의 일부로서 금품 강탈 위협을 하는 행위, 권한 없이 정부나 금융기관의 컴퓨터에 접속해 정보를 빼내는 행위, 이들 컴퓨터에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 랜섬웨어 공격의 피해자들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온라인 웹사이트 www.stopransomware.gov를 개설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그동안 랜섬웨어 공격 대응 자료가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다면서 모든 연방정부기관의 랜섬웨어 자원을 통합한 최초의 중앙 허브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종차별과 부패 의혹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영화상 골든글로브가 다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골든글로브상을 주관하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50명의 비회원에게 투표권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껏 골든글로브상 투표권은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 소속 87명의 회원에게만 허용이 됐습니다. 50명을 추가로 받아들일 경우 투표권자의 수가 60% 이상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개혁안은 조만간 소집될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이면서 억만장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우주 여행을 갈 마지막 동승자는 네덜란드의 18살 난 예비 물리학도 청년으로 정해졌습니다.
우주 탐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은 오늘 자사의 로켓 뉴 셰퍼드를 탈 또 다른 동승자가 대학 진학을 앞둔 올리버 다먼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먼은 올 가을부터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에서 물리학과 혁신 관리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다먼은 부동산 금융시장 투자회사인 서머셋 캐피털 파트너스의 설립자이자 CEO인 아버지 조스 다먼이 경매에 참여해 따낸 티켓으로 아버지 대신 우주여행에 나서게 됐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다먼이 얼마의 티켓을 낙찰받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로켓 뉴 셰퍼드는 오는 20일 텍사스 서부의 블루 오리진 발사기지에서 첫 유인 우주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직을 내려놓은 지 17일 만에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한국 시간으로 15일 오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만나 입당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곧바로 모바일 절차를 밟아서 평당원으로 입당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온 국민이 고통받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정권 교체의 중심은 제1야당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입당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치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고 정당에 들어가 정치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겠다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걸 바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직을 내려놓았다고는 하지만 현 정부 출신 인사가 야당으로 직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대권의 등용문으로 삼았다고 맹비난했고 국민의힘은 원인부터 되돌아보라며 당원 최재형 감싸기에 나섰습니다. YTN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사이의 변곡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감사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그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조기 폐쇄를 위해 평가를 조작한 건 물론 감사까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감사원의 결론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결정적인 흠을 냈습니다. 여권과의 정면 충돌도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동시에 야권의 대선주자로 주목받게 된 최 전 원장은 임기를 6개월 남기고 직을 내려놨습니다. 감사원장 직을 내려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이후 부친상을 치르면서도 대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국민의힘에 입당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7일.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좀 더 빨리 만나서 함께 고민하면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의 유례없는 야당 행에 여당에서는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배신자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총공세를 폈고 송영길 대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전에 야당 정치인이 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는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립성을 훼손한 게 누구였는지 본질 탐구부터 하라면서 최재형 감싸기에 돌입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에 대한 정치적 논란 때문에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결국 국민의힘을 택했다는 점에서 대권 과도에서도 중립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2차 추경안 통과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줄 수 없다는 홍남기 부총리 입장엔 흔들림이 없습니다. 재정 독재라는 거센 반발까지 나온 가운데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기 위한 민주당의 고심이 깊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재정을 꼭 아끼려고 막 지금 80% 100%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재정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이 재원 보충 방안으로 제시한 캐시백 철회조차 거부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총리도 재정당국에 힘을 실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요청해오면 저희들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겠죠.
왜 재정당국이 이렇게 고민을 담았는지. 이에 전국민 지급을 밀어붙이기 위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국가와 기업들은 살고 국민들은 다 죽이면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 추경 이 국채 2조 상환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송영길 대표 역시 앞서 전국민 지원에 합의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띄우면서 간접적인 정부 비판에 나섰습니다. 뭐가 잘못됐느냐,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역시 이준석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사실 우리 당 내에서도 일부, 대선 주자 일부, 그리고 기재부나 청와대에서도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발 나아가 홍 부총리가 자기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로 필요한 민생에 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날치기 해줘야 됩니다. 겉으론 강경히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도 정부 반대를 꺾고 전국민 지급을 관철해내기 위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홍남기 해임론이 제기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정치적인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우선 여야는 물론 정부도 합의한 소상공인 지원, 보상 예산부터 2배로 늘렸지만 추경의 핵심인 재난지원금의 향방은 막판까지 안개 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에서 불법 관행이 있었다는 법무부의 발표를 한명숙 구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SNS에 현 정권이 주도했던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의 불법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를 법무부가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명숙 씨라고 칭하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고도 억울하다면 모든 국민이 그러듯 재심을 신청하면 될 일이라며 정권이 단 한 사람을 위해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는 게 정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그러면서 현 정권이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을 살리기 위해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 계급을 만들고 있다며 압도적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국방부 합동수사단에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A씨의 범죄 소명이 부족하고 이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한국시간 15일 2시부터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해 6시간여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가 전 실장에게 수사 상황 내용 일부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달한 혐의를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했던 국방부 검찰단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코로나 소식입니다. 심각한 확산세 속에도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수십 명이 선상 파티를 즐기는가 하면 밤 10시를 넘겨서 운영한 헬스장도 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코앞에 둔 시각, 한강에 떠있는 배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60명 넘는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환호성을 지르며 몸을 흔듭니다. 절반가량은 마스크를 엉망으로 썼습니다. 영업하며 사람들을 모으고 파티식으로 운영하고 모두가 조심해야 할 때 가장 심한 서울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일전에 뉴스에 떠서 처분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네요. 지난달에도 300명 넘게 참석한 행사를 열었다가 적발됐던 선상파티 장소입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두고 클럽처럼 변칙 영업을 한 건데 업소는 이번 주말에도 똑같이 문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일자 되니까 지금 라운지들이 다 처분을 다 받았던 거잖아요. 여기도 뭐 점검을 해야죠. 4단계가 적용된 김포시의 헬스장. 밤 11시가 넘었는데 불이 켜져 있고 러닝머신 위를 걷거나 기구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 10시 영업 제한 위반입니다. 헬스장 측은 직원과 지인 7명만 운동한 거라 수칙 어긴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지자체는 수칙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22시에는 이제 사적 모임에는 이제 해당이 되자 영업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봐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나오면 뭐 저희가 이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할 거고. 남양주 한 PC방에서는 담배를 입에 문 채 게임을 하거나 마스크를 아예 안 쓴 손님들이 보입니다. 써달라는 요청도 소용없습니다. 이 PC방 업주는 손님 통제가 힘들어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자 급기야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뭔 말까지 한 줄 아세요? 몇만 원 피지 마. 네 이거 걸리면 편하게 니는 그냥 한 10만 원이면 돼. 근데 네가 업주 거까지 다 낼래? 아니잖아. 내본 애도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감수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막기 위해 노력하는 걸 비웃듯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모습들도 여전합니다. 이런 방역 불감증이 또 다른 감염의 고리가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경제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53.79포인트가 상승한 34,987.0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S&P 500 지수는 어제보다 14.27포인트가 떨어진 4,360.03, 나스닥 지수는 101.82포인트 하락한 14,543.13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방의회에 이틀에 걸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이고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일시적 인플레이에 금리를 올릴 수는 없다며 긴축에 들어가기엔 고용시장이 아직 갈 길이 멀다고도 말했습니다. KBS 특파원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의회에 나와 최근 미국의 물가 상승폭이 예상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This particular inflation is just unique in history. We don't have another example of the last time we reopened a $20 trillion economy with lots of fiscal and monetary support. 하지만 일시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정 품목에서 수요와 공급이 안 맞는 이른바 퍼펙트 스톰이 발생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의 3분의 1은 중고차가 담당했습니다. 백악관도 거들었습니다. That most of the price increases we are seeing are expected to be temporary due to the consequences of restarting an economy shut down during the pandemic. 때문에 파월 의장은 현재 시중에 풀고 있는 달러 규모를 줄이는 이른바 테이퍼링 시기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거고 금리 인상도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른바 긴축에 들어가기엔 미국의 고용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5% 가까이까지 치솟았던 미국 실업률은 지난달 5.9%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3%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So where we are is we're watching the evolution of the economy. We're noting that there's still an elevated level of unemployment. 통화정책 변경의 우선 순위 지표는 고용이라는 건데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예상보다 더 커진다고 판단되면 연준이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역시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확산이 되면서 경제 수장들이 잇따라 진화에 나섰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오늘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당분간 물가가 급등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여러 달 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 달 정도의 짧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정상 수준을 향해 다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물론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종합 반도체 기업인 인텔이 세계 3위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스 인수 협상을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인텔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글로벌 파운드리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사시에 300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널은 그러나 글로벌 파운드리스 대변인이 인텔과 협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며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직접 협상에 나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계획대로 기업 공개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널은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아랍에미레이트 국부 펀드인 무바달라가 소유한 기업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는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원유 수요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페크는 내년 세계 원유 수요량을 하루 9,986만 배럴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올해 수요량보다 약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원유 수요량은 꾸준히 증가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하루 1억 배럴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2022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며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원유 수요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페크는 내년 중국과 인도의 석유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오늘 뉴욕 유가는 오페크 플러스 산유국들의 증산 가능성과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산, 그리고 미국 휘발유의 재고 증가 등의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48센트가 떨어진 배럴당 71달러 65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6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을 깨고 깜짝 증가세를 보였던 전주보다 2만 6천 건 감소한 결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이번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5만 건보다는 다소 많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와는 일치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2만 6천 건 감소한 324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각종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수는 지난달 19일 현재 1,420만 명으로 전주보다 45만 명 감소했습니다. 경제 상황 개선과 기업들의 채용 확대 덕분에 실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온라인 지급 결제 회사인 페이팔이 일주일간 가상화폐를 살 수 있는 한도를 기존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5배 상향했습니다. 페이팔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매입을 허용해 하는데 이번에 주간 매입 한도를 대폭 늘린 것입니다. 페이팔은 5만 달러로 제한했던 연간 가상화폐 매입 한도도 없앴습니다. 페이팔의 블록체인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담당 부사장은 우리 플랫폼을 통해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더 많은 선택과 유연성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의 737 기종에서 스위치 결함이 발견돼 당국이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항공청인 FAA는 오늘 모든 보잉 737 시리즈 항공기에 대해 객실 고도 압력 스위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객실 고도 압력 스위치는 산소 레벨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는 고도 10,000피트 이상으로 올라가면 작동하는 경고 장치입니다. FAA는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모든 보잉 737 기종에 한 개가 아닌 2개 스위치를 설치할 것을 지난 2012년에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번 명령은 모든 항공사가 해당 스위치에 대해 반복적인 검사를 한 뒤 필요할 경우 이를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내 등록된 2,502대를 포함해 전 세계 9,315대의 737 기종 항공기에 적용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위험한 물건을 팔고 있다는 이유로 소비자 보호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는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한 수십만 개의 위험한 제품을 리콜하도록 소송을 냈습니다. CPSC는 3대1의 위원들 표결을 통해 아마존이 소비자에게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위험을 제기하는 제품을 리콜할 법적 책임이 있다며 행정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험한 제품 사례로는 경보가 울리지 않은 일산화탄소 감지기 24,000개, 물에 빠지면 사람을 감전시킬 수 있는 헤어드라이어기 40만 개, 불붙기 쉬운 어린이 잠옷 등이 제시됐습니다. CPSC는 아마존을 단속하는 것만이
소비자를 이런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세계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하자 중국은 외국 기업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동안 낙후됐던 동북지방까지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중국 동북 삼성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헤이룽장성의 하얼빈, 강 건너 도심의 고층 빌딩이 보이는 좋은 위치에 자유무역 시범구를 지정해 공사가 한창입니다. 임대료와 세금의 감면을 내걸고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겁니다. 헤이룽장성은 한국 기업들만 따로 초청해 무역과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성장은 물론 중앙부처인 상무부의 부장도 참석했습니다. 헤이룽장성은 첨단 산업에 투자를 희망했고 우리 기업들은 식품과 목재 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되는 즉석밥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입니다. 흑령강성이 가장 좋은 쌀이 나기 때문에 이곳을 투자로 하게 됐습니다. 투자 설명회장 근처에는 한국 상품 홍보관도 만들어졌습니다. 화장품과 피아노 같은 고급 소비재가 주로 전시됐습니다. 중국 피아노 시장의 약 30%에 해당하는 중고가 시장을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북 지역의 지린성과 랴오닝성도 외국 기업들을 위해 산업단지를 만들고 규제도 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린성은 아예 미국 기업인들을 따로 불러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성사시키며 중국을 산업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하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중국은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더 적극적입니다. 특히 그동안 뒤처졌던 동북지방도 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간추린 스포츠 소식입니다. 뉴욕 양키스 마이너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효준 선수가 메이저리그 예비 명단인 텍시스 코드에 포함됐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박효준이 텍시스 코드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간의 메이저리그 후반기 첫 경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후반기 두 번째 경기에 선발 등판을 합니다. 토론토는 오늘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3연전 선발 로테이션을 공개했는데요. 류현진 선수는 서부 시간으로 17일 낮 12시 7분 뉴욕주 버팔로의 세일런 필드에서 열리는 두 번째 경기에 선발로 내정됐습니다. 토론토의 후반기 첫 경기 선발은 로비 레이 선수입니다. 루이 우스트히즌이 11년 만에 메이저대회 두 번째 우승에 파란불을 켰습니다. 우스트히즌은 PJ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디오픈 1라운드에서 6언더파 64타를 쳐서 클럽하우스 선두에 나섰습니다. 우스트히즌은 2010년도 디오픈 챔피언입니다. 한편 2017년 디오픈 챔피언인 조던 스피스는 5언더파 65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3언더파 67타를 친 안병훈 선수는 공동 9위에 올라서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콜린 모리아카와 저스틴 로즈 그리고는 안병훈과 같은 공동 9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또 대회를 맞두고 세계 랭킹 1위에 복귀한 더스틴 존스는 2언더파 68타를 쳐서 공동 19위에 포진해 있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LA로는 오늘 저녁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7마일 정도로 불고 있고 밤 최저 66도가량에 머물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전에는 구름이 끼다가 오후가 되면서 개는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낮은 낮 최고 기온 LA로는 81도, 밤 최저 65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낮 최고 기온 다시 85도가량으로 오르겠습니다.
웰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기온 89도, 밤 최저 65도가량 되겠고 바닷가 쪽은 낮 최고 72도, 밤 최저 64도로 서늘하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입니다.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16마일 정도로 불고 있고 밤 최저 75도. 내일도 역시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75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연일 최고 기온이 경신되면서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올여름 처음으로 섭씨 34도를 넘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 오늘까지 내륙 곳곳에 우박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오늘 오후에 비가 많이 내리겠고 낮 최고 기온 화씨 9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 현재 기온 78도, 습도는 5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 6시 이브닝 뉴스 2부 이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